예. 그 커피 딴 일을 오늘 조금 더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본문, 소설. 거길 나갈지 그냥 문제 풀고 시간을 그렇게 보낼지 모르겠지만 봅시다. 자, 이 단원에서는 그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 우리가 고려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음, 왕사남이 단종 이야기였지. 왕사남 봤었어? 너도 봤어? 현우도 왕사남 봤니? 야, 한미도 봤어? 왕사남? 자, 이 작품이 시조입니다. 예, 시조예요. 일단 여기 보시면 내가 녹화 시작했나? 어. 자, 시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형시, 우리 시의 전통에서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 정형시의 반대말이 자유시인데 형식이 자유로워서 자유시고요. 형식이 정해져 있어서 정형시입니다. 정형시라는 거 알아두시고 시조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다? 여기 나오듯이 3장 6구 45자 내외 이 형식을 꼭 지킵니다. 요 평시조는 말이죠. 평범한 오리지널한 시조. 좀만 더 고급지게 가보면 시조는 이런 형식을 지켜야 돼요. 쓰면 3장 6구 12마디 마디 대신에 음보라는 말을 씁니다. 12마디 45자 내외고요. 얘네들은 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줄을 네 마디로 끊어서 읽을 수 있어요. 네 마디로 끊어 읽을 때 그 마디 안에 글자 수는 세 글자나 네 글자. 여기 야광, 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두 글자도 간혹 가다 나오기도 하고. 3.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이래가지고 한 줄을 네 마디로 사, 음보, 율이라는 운율을 갖고요. 율자 안 쓸 때 많습니다. 각 마디의 글자 수는 3, 4조, 세 글자나 네 글자, 내지는 네 글자나 네 글자. 외워줘야 돼. 그 다음, 마지막, 초장, 중장, 종장 중에 종장의 첫 첫 마디는 삼음절, 세 글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형식을 지키기 때문에 정형시예요. 운율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운율은 내재율이 아니라 외형률이라고 부르지. 자, 봅시다. 까마귀 눈비 맞아 하얀 듯한데 검다. 야광 밤에 빛나는 명월 달이 밤인들 어둡겠느냐. 캄캄한 밤에 빛나는 달은 밤에 어둡지 않다라는 건데 이걸 뭐라 그러니? 서리법이라 그래요. 질문은 질문인데 너무나 당연해서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야,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아? 물음표죠. 하지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지. 당연한 진술을 의문문의 형태로 바꿔서 강조하는 표현법을 서리법이라고 해. 자, 두 가지 나눌 수 있어. 어떤 거냐? 분명히 물음표를 찍을 수 있는데 질문인데 의문문인데 대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질문이 되고요. 그래서 이때 왜 의문문을 던졌어? 몰라서, 궁금해서. 그래서 대답을 해야 하는 맥락에서 던지는 의문문은 질문이 되고 의문문의 형식이긴 한데 대답할 필요가 없어. 몰라서나 궁금해서 던진 게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진술이야. 그 대답 필요 없는 얘를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당연한 진술을 평범하게 쓰면 매가리가 없으니까 강조가 안 되니까 그것을 의문문의 형태로 바꿨기 때문에 얘를 다시 당연한 진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잔디밭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뭐야? 몰라서 묻는 거야? 궁금해서 묻는 거야? 아니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라는 말을 잔디밭에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의문문의 형식으로 강조하는 거지. 대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서리법이라고 부른다. 얘는 서리법이에요. 좀 더 가죠. 임을 향한 일편단심 핵심이에요. 충성심입니다. 한 조각 붉은 마음. 충성심이. 변할 줄 있으랴. 이것도 물음표 찍을 수 있어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할 날이 있겠느냐? 변하지 않는답니다. 의지를 드러냅니다. 변함없는 충성심을. 이때 임은 임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 누구냐면 단종이에요. 당시. 여기 한번 볼게. 나는 누구랑 비슷하다? 까마귀랑 비슷하다? 아니면 달과 비슷하다? 아무리 캄캄한 상황이 돼도 얘 봐봐. 까마귀랑 달을 비교해봐. 까마귀는 눈비가 내리면 눈비 맞아서 허옇게 됐다가 다시 까매져. 원래 모습으로 보여줘. 그래서 상황에 따라 변해 안 변해? 얘는 변하네. 근데 달은 아무리 깜깜해도 늘 밝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내 마음, 임향업 내 마음은 변한다 안 변한다? 뭐처럼? 달처럼. 여기서 야광 명월이 까마귀가 서로 대조되는 소재. 까마귀는 어떤 존재? 변하는 존재. 명월은 변하는 존재, 변하지 않는 존재? 변하지 않는 존재. 나를 뭐에 비유합니까? 명월에 비유하는 겁니다. 알겠니? 이럴 때 밤은 어떤 거야? 일종의 시련과 고난. 망산함에서 단종에 보기를 꾀하다가 잡혀가지고 죽는 애들 있잖아. 몰려가지고. 그런 애들이 쓸 법한 노래죠. 가봅시다. 옛날에 불렸던 시조고 까마귀와 야광명월의 소재인데 입률 향한 변함없는 지조, 절개. 지조나 절개라는 말은 변함없는 마음을 지조, 절개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보는 단어인가요? 들어봤죠? 상징적 소재인 까마귀와 야광면원을 대조하여 주제를 강조했고 서리법을 써서 의지를 강조했다. 여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임에 대한 내 마음 변치 않아요. 하얀 듯 보이지만 검어 밤에도 밝게 빛나는 달 서로 대조되는 거 임양의 일편단심을 직접 얘기합니다. 시조의 내용 정리 별거 없죠. 이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 봅시다. 1455년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사건. 거기 왕산함에선 수양대군이 저기로 나오지. 유지태? 라고 배우 들어봤어? 남자 배우. 살 엄청 불려가지고 어마 거대하게 나오잖아. 그리고 박팽년은 무력으로 왕이 오른 세조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죽음을 각오하고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함. 그러나 이것이 발각되어 고문에 시달리다가 결국 옥에서 죽었다. 이 시조에는 왕위를 빼앗긴 단종을 향한 화자의 변치 않는 뭐가 들어있다? 충성심이 들어있다. 지조설계.
자, 임은 누구 상징이에요? 누구 드러내? 왕. 누구? 두 중에 단종. 까마귀. 세조의 편에 서서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는 동조한 이들. 간신. 간악한 신하. 박팽령과 함께 단종 복위 운동을 펼친 이들. 야광명월은 충신이라고 보면 되겠죠. 한 명의 호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안 나오지만 압구정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압구정동 있죠. 서울에. 압구정동의 동네 이름이 거기에 한 명회를 위해서 왕이 세조가 정자를 하나 지어줬어.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압구정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야. 지금은 안 남아있어. 터만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동네 이름이 압구정이 된 거야. 예원아, 집중하고 있어? 들었어? 좋아. 자, 까마귀와 야광명을의 의미와 하자의 태도를 봅시다. 눈과 비를 맞아 일시적으로 하얗게 보일 수 없지만 역시 결국은 검은 애들이라고 존재를 생각해. 까마귀는 부정적 존재고요. 자, 야광명은 어두운 밤에도 빛나는 언제나 밝은 존재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인 소재, 대조.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야 하고 충실한 주인공을 섬기지 않는다. 자, 단종을 향한 변하지 않는 법. 일편단심입니다. 빈칸 넣어. 일편단심. 확인 문제, OX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시조는 초장과 중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 구성되어 있죠? 초장, 중장, 종장. 그렇게 세 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번. 사회문화적 변화가 연관되는 밤은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상황. 맞죠? 부정적인 상황, 현실. 박평리 산을 볼 때 화자가 일편단심 맹세하는 임금은 누구? 단종. 4번 화자는 까마귀와 야광명어를 대조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의인화는 없어요. 야광명어는 충신, 까마귀는 부정적으로. 이 시에서 나는 직접 드러나지 않습니다. 화자인 나는 직접 나로 등장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현대시입니다. 제목은 들판이 적막하다인데 절막하다는 무슨 뜻이냐면 고요하다 플러스 쓸쓸하다의 결합입니다. 고요, 쓸쓸. 가볼까? 시 엄청 간단하죠. 가을 햇볕에 계절적 배경입니다. 가을 낮이네요. 햇볕에 쉼표 공기에 쉼표 익은 벼에 쉼표 눈부신 것 천지인데 아름답다 화려하다. 가을 햇볕이 되게 맑아요. 밝고 공기도 아주 청명하죠. 그리고 벼도 노랗게 익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봐봐. 요 앞에까지는 긍정적이야. 가을의 계절에 대해서. 그런데 인식의 전환 내지는 시상의 전환. 어? 뭐지? 뭐라고? 아, 들판에 들판이 적막하다. 너무 조용해. 아는 뭐야? 느낌표? 이런 것들 우리가 아는 감탄사. 드디어 알아챈 거야. 아, 들판이 너무 조용한데. 오, 이것도 감탄사. 그래서 이렇게 감탄사나 느낌표를 쓰면 우리는 이걸 영탄법이라고 합니다. 영탄법이라고 해서 영탄법은 뭘 드러내냐면 감정의 고조를 표출해요.
이때 감정은 기쁜 감정일 수도 있고 슬픈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가 무조건 슬프지 않아요. 기쁠 때도 쓸 수 있고 슬플 때도 쓸 수 있어요. 메뚜기가 없다. 왜 메뚜기가 없지? 예, 이 앞에는 다 뭐야? 이 앞에는 대단히 시각적이야. 근데 시각적인 것만 딱 휩쓸려가지고 정신없다가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야? 너무 조용하네. 소리가 없어. 이 불길한 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후반부는 청각적이야. 이 불길한 고요. 이 고요함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이 들판이 적막한 걸 좋게 생각하지 않고 불길하다고 표현하고요. 메뚜기가 없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대요. 생명의 황금고리는 은유법. 뭐죠? 생태계의 어떤 먹이사슬 정도. 메뚜기가 죽음으로써 그걸 먹고 사는 그 존재도 생명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겠지. 왜 메뚜기가 없어? 상상해봐. 왜 논에 벼 있는데 메뚜기가 왜 없을까? 왜 없어? 아, 모르는구나. 메뚜기가 왜 없죠? 농약을 많이 사는. 이해되지? 메뚜기는 긍정적인 소재예요. 생명을 상징해요. 생태계의 건강한 생명력. 근데 그것이 농약으로 인해서, 농약은 뭐죠? 인간의 욕망. 으로 인해서 인간의 욕망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만 거죠. 그것을 고발하는 시입니다. 이해됐니? 여기에서 이것도 보세요. 요 줄표를 통해서 그 불길한 고요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됐지? 마지막에 말줄임표. 이 말줄임표는 특히 우리가 생략법이라고 해요. 할 말이 있는데 말줄임표를 통해서 여운을 줍니다. 걱정과 안타까움에 여운을 주면서 끝내고 있다. 시는 참 짧은데 적은 건 많네요. 됐어? 한번 가볼까? 현대의 자유사상시고 들판 메뚜기. 오늘 집에 갈 때 내가 고1 미니 모의고사 5회 분량 줄 테니까 답이랑 집에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시간 재가지고 한번 풀어봐. 시간 오버해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화법과 작문, 문법도 좀 있고 네, 그런 문제들 딸려 있으니까. 자, 가을 들판의 풍요로움과 적막함을 대조했다. 여기죠. 전반과 후반부. 여기. 여기는 아주 풍족하고 풍요롭고 가을이 됐을까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그런 데를 중심으로 생명의 흔적이 생태계가 파괴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그런 대조.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가을 들판의 눈부심과 적막함을 표현했다. 자,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풍요로움을,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적막함을 표현했어요. 쉼표, 줄표, 느낌표, 몇 줄임표는 화자의 정서를 효과를 드러냈고 영탄법을 통해서 인식과 감정을 강조했다. 영탄법. 자, 시의 상황과 화자의 인식 변을 보죠. 풍요로운 가을 들판. 맨 처음에 그것에 아주 눈에 띄어서 너무 좋았어.
눈부신 것 천지, 가을 햇볕, 공기, 읽는 벼. 아주 긍정적이죠. 그런데 전환되면서 불길함을 느끼는 것을 보입니다.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 수확량을 늘리려고 사용한 농약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된 상황. 이게 중요합니다. 농약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된. 생태계 조화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이익만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현실. 고발하는 시입니다. 그걸. 메뚜기가 없다. 수확량을 늘리고 사람들이 농약 때문에 메뚜기가 사라졌음. 들판이 고요한 것은 메뚜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는 다른 생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 들판의 고요함은 생명체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이 끊어졌음을 의미하므로 그래서 불길하다고. 이 생명체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이 바로 생명의 황금고리가 되겠다. 생명의 황금고리 뭐냐? 먹이사슬, 생태계의 조화 이런 것들을 해당이 됩니다. 끊어졌으니 하면서 메뚜기가 사라지면서 연관된 생명체 사이 유기적 연결이 끊어지고 생태계의 조화가 무너진 상황. 그럼 제목 들판이 적막하다의 의미는 뭐냐? 들판은 자연의 생태계를 상징하고 들판의 적막함은 생태 파괴된 자연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낸다. 따라서 제목에는 파괴된 자연 생태계가 초래하게 될 위험에 대한 위기의식과 그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다. 자, 줄임표의 효과. 여운을 남기고 생태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화자는 뭐 하고 있니? 화자는 가을 하늘과 하늘 맞나요? 가을 햇볕이라고 해야 되겠네. 가을 들판도 좋네요. 하늘 들판으로 갈까? 들판과 읽는 별을 바라보고 있다. 들판이 적막한 것은 메뚜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는 들판의 적막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4번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져서 생태계의 조화가 무너진 이 시에 사용된 이미지, 감각, 시각과 청각. 줄임표를 잘 마무리되어 인간의 이식된 파괴된 생태계는 경각심을 갖게 한다. 오케이. 음, 여기를 풀고 앞으로 가봅시다. 풀고서 우리 12번까지 풀고서 잠깐 실도록 할게요. 어디냐? 일단 6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풀어보죠. 시간 잠깐 줄 테니까. 모르는 단어 있으면 질문해줘.
채점. 음, 음. 자, 봅시다. 자, 1번에 3, 2번에 3, 3번에 2, 4번에 4, 5번에 3, 6번 일편단심. 임금을 향한 충성심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질문. 질문 없어요? 어디야. 이번 문제도 맞췄어? 잘? 계절의 흐름이 없어. 나머지들은 됐지. 하나 더 풀게. 7번부터 12번까지 풀어볼까요? 다 풀었어? 좀만 더 기다릴게.
채점합시다. 자, 7번. 7번에 4, 8번에 3, 9번에 5, 10번에 5, 11번에 1, 12번 생태계의 위기. 질문. 틀린 거 질문해줘야 돼. 10번. 자, 10번 볼게. 들판이 적막하다는 인간의 이기심과 산업 문명의 발달로 점차 가속화되는 환경 파괴의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실태는 어떤 모습, 지금의 모습.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생태계 일원인 인간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인간 스스로 위기를 인식하고 그 원인에 대한 원인과 대하는 해결책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생명 항공고리가 끊어진 상황에 화자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들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그런 데를 기점으로 부정적으로 바뀌고 오케이. 풍족함을 상징하는 가을을 배경으로 하여 있어야 할 소리가 없는 적막한 쓸쓸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어. 메뚜기는 생태의 일원으로 그것이 없는 들판의 비정상 상황에 하자는 이질감, 동질감과 다른 뭔가 이상한 느낌, 이게 성질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하자가 고요함을 불길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현재 상황이 가져올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야? 이러한 환경 파괴의 모습이 결국엔 인간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그러한 파괴적인 미래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불길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답은 5번. 또 됐어요? 잠깐 쉬었다 가죠. Recording in progress. 자, 요 정도 풀었으면 여기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앞 페이지에 4페이지. 이 문제들은 또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한 번 더 풀 거예요. 자, 여기 학습활동 문제로 활용한 문제들인데, 네 문제, 여덟 문제, 8번까지 한 방에 가버릴게. 지금 풀어봅니다. 4페이지예요. 이제 대답한다, 태유. 지금 들어오라고 하는 게 맞을까? 무슨 소리인지 모를 텐데. 커피단이 들어가야 돼. 요거까지만 풀고 커피단이 들어가. 아, 소설 너무 길어. 어떡하면 좋아. 아, 엄청나게 미쳤어. 저희 소설도 나가요? 오늘 조금 나가려고.
다 풀었나요? 아직 좀만 더 기다릴게. 됐니? 채점. 뿌뿌뿌. 1번에 3, 2번에 3, 3번에 3, 4번에 2, 5번에 1, 6번에 2, 7번에 5, 8번에 2. 예. 뒤에 문제 더 있지만, 뒤에 문제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고요. 껍빛단 리 프린트 저거 나가보자. 잠시만, 대기. 다시 시작. Recording in progress. 자, 봅시다. 이 작품은 껍빛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모르겠지만 껍빛단이라는 건 캡틴? 아직 쓰지 마. 캡틴 리라고 해서 이인국이라는 의사, 박사를 높여 부르면서 소련 장교가 이 이인국 박사를 캡틴 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소련 발음이 캡틴을 껍빛단으로 발음하게 돼요. 껍빛단 리는 소련 장교가 이인국 박사를 대단한 최고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 껍빛단 리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인국 박사는 이 작품이 시대적 배경을 여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8.15 광복 직후 그리고 6.25 전쟁까지에 걸친 우리 한국 현대사의 아주 격동기를 우리가 본다면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945년 8월 15일 여기 일제 강점기부터 1950년 6월 25일 여기가 6.25 전쟁.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한 5년 정도의 사이를 우리는 해방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불안했죠. 해방이 됐으면 너무 기뻤어야 되는데 해방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가지고 위에는 소련이 남한은 미군이 서로 대신 통치하고 있다가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면서 6.25 전쟁이라는 비극이 민족끼리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리고 그 현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를 살았던 이 시기를 살았던 한 인물, 이인국 박사, 껍빛단 리라고 부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았는지 보죠. 여기 막 쭉 설명이 있는데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까지 이인국 박사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읽어보면 좋습니다. 자, 여기 봐봐. 껍단이라는 제목은 뭐냐?
영어 캡틴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까피딴은 우두머리나 해방 직후 북한에서 최고라는 뜻으로 쓰였다. 주인공 이인국을 가리키는 까피딴 리는 이인국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풍자하는 제목이다. 체크해 두시고요. 기회주의적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 미리 얘기할게요. 스포해도 되지. 일제강점기 땐 친일했습니다. 일본어 구사력이 좋아요. 그 사람이 근데 북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북 쪽에서 친일. 그래서 일본 사람들만 환자로 주로 받습니다. 독립운동하고 저항운동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병원에 실렸으면 안 받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해방이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해코지 당해? 치료를 하러 왔던 조선 사람, 저항운동하다 다쳐가지고 온 그 사람이 고발을 합니다. 이인국 박사를. 뭐라고? 친일했다고.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요. 재산도 다 뺏기고 이제 완전 망할 것 같이 생각이 됐는데 북한을 누가 다스렸다고? 소련이 다스렸죠. 그런데 거의 거의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완전 몰락할 위기의 상황에서 소련군 장교가 혹이 나 있는 사람이 있었어. 혹이 나 있는 사람의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얘기하고 제거를 합니다. 성공해요. 그것에 만족한 소련군 장교가 이 사람을 풀어주고 자기의 담당 의로 풀어준 다음에 이 사람을 껍빗단이라고 아주 치켜세웁니다. 이렇게 됐니?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잘 나가요. 그래서 해방이 된 이후 여기에서는 뭘로 지냈어? 일제강점기 때까지는 친일파로 지내다가 이번에는 친소파 소련에 빌부터가 잘 지내다가 아들을 소련에 유학까지 시킵니다. 소련에 유학 보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다가 전쟁이 터지면서 이인국 박사가 어디로 내려와요? 남한으로 피해서 내려옵니다.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 미국 이제 남한으로 내렸어. 남한은 누가 다스려? 미국. 이번엔 뭐해? 친미를 합니다. 그래서 소설 끝날 때까지 늘 성공해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럴 때 이 소설은 어떤 거냐면 현재 친미로 전쟁 중인데 친미로 자기 딸을 미국에 보냈는데 유학 보냈는데 미국에서 결혼한 딸의 결혼식에 결혼할 딸의 결혼식에 미국 비자를 받아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미 대사관의 안면을 트고 있는 사람에게 한국 골동품 뇌물을 준비해서 그 미국의 권력자를 외교관을 대사관을 찾아서 아부하려고 가는 과정에 일본 친일했던 때랑 친수였던 때를 과거를 중간중간 회상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되게 역순행적이에요, 시간이. 자, 한번 가보죠. 이인국은 일제강점기 제국대학을 졸업한 뒤 수술 실력이 뛰어난 의사로 이름을 날렸다. 상당히 주인공이에요.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나가 나오지 않아요. 3인칭. 8.15 광복 이후. 자, 8.15 광복. 이인국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만 뛰어난 처세술로 난국을 헤쳐나왔다. 그리고 일사후퇴는 전쟁이 들어선 겁니다. 청진기가 든 손가방 하나 들고 남으로 내려와 서울에 병원을 차렸다. 그 사이 소련으로 유학 간 아들은 생사를 모르게 되었고 아내도
거제도 수용소에서 죽고 말아. 전쟁이 끝난 뒤 딸은 미국으로 유학 가서 영문을 공부했고, 이인국은 현재, 여기가 중요해, 종합병원 원장으로, 대단하죠? 남한으로 피신해가지고 있으면서 종합병원의 원장이 되고 맙니다. 자, 재혼한 해숙. 이때 해숙은 누구냐면, 일제강점기 때 의사를 하고 있을 때 간호사로 일했던 여자입니다. 랑 사에서 태어난 돌진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미국인과 재혼하겠다는 딸 때문에 미국에 가려고 미국 대사관에 브라운을 만나 미국의 권력가, 권력자라고 할 수 있죠. 하다가 과거를 회상한다. 이게 역순행적 구조. 그래서 현재 시점을 중요해요. 현재 시점. 현재 시점 뭐야? 딸 때문에 미국에 가려고 미국 대사관의 브라운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과거를 중간중간 떠올리는 겁니다. 가보자. 1945년 8월 하순, 8월 10월 얘기합니다. 10월 8월 광복이 끝나고 하순은 언제냐면 21일에서 30일을 하순이라고 그래요. 아직 해방의 간격이 온 세상을 뒤덮어 소용돌이 칠 때다. 과거입니다. 지금 과거 해상하는 거예요. 말복도 지난 날씨건만 어젠가? 언제? 25일. 25일이 오늘인가? 25일이네. 오늘이 중복입니다. 초복, 중복, 말복. 이럴 때 뭐 먹어, 우리? 삼계탕 이런 거 먹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치킨 먹으세요. 자, 날씨건만 여전히 무더웠다. 말복도 지났는데. 이인국 박사는 주인공. 이 며칠 동안 불안과 초조에 휘몰려 잠도 자지 못했다. 무엇인가 닥쳐올 사태를 오돌오돌 떨면서 대기하는 상태. 왜? 이 며칠 동안 불안과 초조에 휘몰려 잠도 못 잔 이유는 자신의 여기 있다 나와 있다 여기 나와 있어. 굳이 쓸 필요 없어. 자신의 친일 행위 때문에. 그렇게 붐비던 환자도 엄청 잘 됐었는데 얼씬하지 않고 쉴 사이 없던 전화도 뜸하여졌다. 이번 실은 최후의 복막염 환자였던 도청의 일본인 과장이 일본인. 근데 끌려간 후 텅 됐다. 도청의 일본인 과장이 왜 끌려갔을까요? 해방이 되면서 이후 일본인을 음, 잡아간 거죠. 우리나라에서. 조수와 약재사는 군군진에서 고향에 당겨졌다고 떠났고 서울 태생인 간호원 해숙 여기야. 나중에 껍단리 이인국 박사 결혼하는 난 남아 빈집 같은 병원을 지키고 있었다. 의사입니다. 2층 10조의 다다미 방에 훈도샤 유카타 바담. 자, 일본식 방입니다. 다다미 방. 훈도샤 유카타도 뭐예요? 유카타도 일본식 복장. 뒹굴고 있던 이인국 박사는 견디다 못해 부채를 내던지고 일어났다. 자, 이거 알아둬야 돼. 요런 집에 사는 모습, 입고 있는 옷, 이걸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이인국 박사는 철저하게 일본인처럼 살아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유리하니까. 그는 목욕탕으로 갔다. 찬물을 퍼서 대야째로 머리에서부터 몇 번이고 내리부었다. 등줄기가 시리고 몸이 가벼워졌다. 그러나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서도 무엇인가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가슴속의 갑갑증. 무엇인가에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가슴속의 갑갑증. 뭐예요? 걱정과 불안. 뭐로 인한?
자신의 친일 행각 때문에. 행각은요, 행동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행각이라고 합니다. 5분만 더 하다 끝낼게요. 그는 창문으로 기우시 한 길가를 내려다보았다. 우글거리는 군중들은 아직도 소음 속으로 밀려가고 있었다. 영화처럼 머릿속에 장면을 떠올려봐. 그림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림 없나?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자, 창밖을 내다보는데. 자, 우글거리는 군중은 아직도 소음 속으로 밀려가고 아직도 해방의 기쁨으로 소란스러운 거야. 굳게 닫혀있는 은행 철문에 붙은 벽보가 한 길을 건너 하얀 윤곽만이 두드러져 보인다. 아니, 그것에 쓰여 있는 구절. 자, 떨어져서 창문을 통해 보는 벽보가 있는데 이 벽보가 거기에 글자가 그렇게 시력이 좋아? 친일파 반민족 반역자를 타도하자. 우리 당시 뭐 있었지? 반민특위 있지 않았어?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 특별위원회가 어쨌든 정확한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친일했던 사람들 다 붙잡아 재산 몰수하고 막 이러려고 했거든. 근데 나중에 그게 흐지부지 됩니다. 그래서 친일 행동했던 사람들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맞아. 요 구절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대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죠. 친일파에 대한 처벌. 그래서 옆에 붉은 동그라미를 두 겹으로 친 글자가 그대로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만 같았다. 이거 뭐야? 이 글자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실제로는. 보이는 것만 같대. 좀만 더 볼게. 어제 저물녘에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 전율이 되살아났다. 아, 어제 저녁으로 시간대가 살짝 바뀝니다. 어? 이렇게 꼭 굳이 자르지 않았어도 될 것 같은데. 순간 이익공 박사는 방 쪽으로 머리를 획 돌렸다. 나야 원. 괜찮겠지. 별일 없을 거라고 애써 안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뇌까리면서 그는 다시 부채를 들었다. 그러나 벽보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어제 저물녘 여기 이럴 때 자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일그러지는 얼굴에 경멸인지 통쾌함인지 모를 웃음을 비죽거리며 아래 위를 훑어보던 춘석이 녀석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으로 엄습하여 어두운 밤에 거미줄을 뒤집어 쓴 것처럼 꺼림텁텁하기만 했다. 같은 감정이야. 아까 여기 뭔가 짓눌려 있는 것 같아. 꺼림텁텁한 불안감이야 여전히 계속. 그러면서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벽보의 역할 뭡니까? 벽보 역할 과거 세상의 매개체가 됩니다. 요 벽보가 어제 저녁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춘석을 떠올리게 하고 어제 저녁에 만났던 그 춘석을 떠올리면서 6개월 전의 사건까지도 떠올리게 돼요. 자, 벌써 6개월 전의 일이다. 과거에서 다시 과거로 갑니다. 어제 저녁에서 다시 과거로. 6개월 전이면 언제예요? 지금이 8월 20일쯤이니까 1945년 한 2월쯤의 일입니다. 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가출옥 중에 는 중환자가 엎혀서 왔다. 횡댕그란 눈에 앙상의 뼈만 남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환자. 그는 간호원의 부축으로 겨우 진찰을 받았다. 여기까지 할게. 40분이다.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좀만 다시 더 이어서 할게요.